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어릴 적에는 잠시 부유한 삶을 살았던 기억이 있지만 10살 때부터 부모가 가난해져서 가사일에 기울여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의 삶을 살았죠.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노름으로 돈을 벌었고 여자 문제가 폭력까지 이어질 정도로 형편없었던 가운데 우리 가족 중에 엄청난 인간 악당이 있었어요. 길에서 얼어 죽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엄마는 남은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돈을 벌러 나갔지만 공장에서 사고를 당한 후 반신마비가 되었죠. 제가 장녀로서 15살 어린 나이부터 소녀 시절을 포기하고 밑에 3살, 5살 남매들을 책임져야 했어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학교도 보내야 하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동네 시장에서 심부름을 하다 어느 채소 가게 사장님의 마음에 들게 됐죠. 그렇게 채소 가게 일을 고정적으로 하면서 장사를 배웠습니다. 저는 초절이 이제만 동생들만큼은 배가 안 굶고 고등학교를 나오게 하고 싶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요. 시장에서 얻은 배추잎을 양념 없이 소금에 절여서 김치라고 도시락에 넣어줬었는데 지금도 그 얘기만 하면 삼남매가 펑펑 운다.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새벽부터 나가 하루에 18시간씩 일했고 20대 중반 이후엔 내 가게를 꿈꾸며 채소 가게에서 판매 및 관리 총괄했습니다. 물을 맡았죠. 20살이 되던 해에 누워만 있던 엄마께서는 시름시름 앓다가 숨을 거두셨네요. 아래에서 완전한 고향이 된 거죠. 그래도 저희 삼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일했지만 동생들은 전문대학 나도 다니게 했어요. 연애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나이를 거꾸로 살아가는 듯이 살았죠. 외모도 20대 초반인데 시장 아줌마 같아 보였죠.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재밌었는데 그 아줌마와의 인연도 거기서 시작됐어요. 시장에서 일하다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사람들 같지만 어디나 사람이 모이는 것이 다 그러하듯 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세이 유명했던 그 아줌마, 바로 순대집 아줌마가 딱이었어요. 그랬습니다. 상인이나 회장도 아닌데 가게마다 참견하는 사람이라더니 옆집에서 조금만 물건이 넘어오더니 아침부터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어요. 저는 시장에서 성실하다로 유명했고 어린 나이부터 이 가게 저리 가에 심부름을 하며 싹싹한 무기로 일했던 터라 평판은 좋았거든요. 웬만하면 순대집 아줌마는 부딪히고 싶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이 채소 가게, 오늘 받은 파 상태가 너무 안 좋던데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누구가 오늘 장사 시작도 전에 말아먹게 할 일이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 어디 봐요? 어머, 얘 봐봐. 내가 거짓말할 사람으로요. 여기 봐봐. 파 끝이 다 누렇게 시들시들 하는 거야? 이거 오늘 저희 집에서 받은 거 맞아요? 제가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일일이 검수하는데 얘가 안 되겠네요. 김 사장한테 내가 직접 말해서 홍 그 형을 내줘야겠어. 같은 상이 길이 이렇게 장사하면 되나? 너 어디 물건 바꿔치기 해서 시장 상인들 텐 못 쓰는 물건 돌리는 건 아니잖아.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날 시장 안에 다른 가게들도 다 배달된 물건인데 왜 집에서만 항의가 들어오냐고. 그게 말이 안 됐어요. 그 아줌마 때문에 구경하던 손님들까지 쫓을 것 같아서 일단 알았다며 다른 물건을 다시 가져다 드릴 테니 가이스라가 타일러한테 말해줘. 이후부터 저는 일어났습니다. 순대집 물건은 직접 배달했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다 펼쳐 보여줬어요. 그런데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섭죠. 이렇게 그냥 시장에서 마주치기도 했는데 실은 그냥 상인 한 명으로 그 인연이 끝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여느 날처럼 새벽 출근을 하고 있는데 웬 남자가 전봇대 옆에 쓰러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 쓰러진지 아니면 아픈지 분간이 되지 않아서 일단 흔들어 깨웠어요. 길에서 자다 죽은 아버지를 생각하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고 저기요,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아이야, 이리 오세요. 출근해야 하는데 남자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의식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못할지도 몰랐어요. 저는 남자의 제품 주머니를 뒤져도 되나 고민하다가 출근이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에게 인계하고 가려는데 경찰들이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불러주고 왔죠.
그런 후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때 쓰러졌던 남자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충해 약국 사거리에서 몸이 좋지 않아 길에 쓰러져 있었던 사람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기억나요. 이제 괜찮으세요? 네,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경찰에 연락해 주셔서 제가 살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참 괜찮아요. 무슨 식사를 해요? 그나저나 정말 다행히도 제 마음은 아직 편치 않아요. 동네뿐이라서 어쨌든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아, 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부담스러우시면 사례라도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남자는 어떻게 해도 제가 거절을 하면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문자로 연락을 해왔어요. 슬슬 손님들이 들이닥치는 시기라 남의 제안을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약속 잡았죠. 남자가 정해준 장소는 우리 동네와는 조금 떨어진 인근 도시의 시내에 있었어요. 왜 저희가 지하철까지 타고 이동해야 할지 이해할 수 없어서 투덜대며 약속 장소까지 갔어요. 거기는 태어나서 처음 가본 가게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장. 많은 것이 고급스러운 것은 훌륭한 레스토랑이라는 느낌이 나요. 그 식당은 지나친 적이 없었는데 외관조차도 동화책 속 공주들만이 들어갈 것 같았어요. 가게에 들어서니 멀리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를 한눈에 알아보고 나를 부르곤 했어요. 멀리서 봐도 그는 금발의 붉은 입술로 여자 같은 얼굴을 한 남자였어요. 순간 놀라서 손을 내리며 다가갔죠. 그 남자와 같이 부드럽고 맛있는 파스타를 먹었어요. 그런 파스타는 내 생애 처음으로 먹어본 것이었어요. 그 남자는 다른 아저씨들과 모두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사실 외모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제 손에 닿는 미소 없는 긴 손가락에 눈길이 갔어요. 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의 손 같은 고운 손을 잡으면 함께 낙원으로 가게 될 것 같은 이상한 감정이 들 때가 있다면 제가 선머슴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은 마치 누더기를 입은 신데렐라가 마법으로 만든 호박마차와 유리구두 덕분에 왕자와 결혼하는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신 적 있나요? 그런데 진짜 한 달에 한 번 쉰다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 중 시간 짬이 남는 거예요. 평소에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돌아오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집도 가까운 것 같은데 수다 떨 친구 해볼까요? 수다 떨 친구요.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 짬날 때 수다 뗄 수 있는 그냥 동네 친구 있는데 그 짬이라도 떨기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피곤한 하루를 끝내고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을 씹고 욕하며 털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긴 해요. 괜찮아요. 동네 사람들이 잘 안 가는 편의점 있는데 그 앞에 파라솔이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처럼 선선한 날씬 딱 좋아요. 아, 거기 어딘가 알 것 같은데 시장에서 역으로 가는 지름길 골목 삼거리에 있는 큰 편의점이죠. 완전히 통했네요. 거기 규모는 조금 큰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거의 잘 모르네요. 신기하네요. 우리 오가본 적도 있겠는데? 그렇게 남자와 저는 틈날 때마다 퇴근길에 만나 캔맥주 한잔 하죠. 어떤 수다를 새로운 친구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남들에게 잘 말하지 못했던 사적인 이야기를 그 남자에게 다 털어놓았어요. 가방끈도 짧고 친구도 없었던 제게 그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남만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남자는 공부를 오래 했지만 공무원 시험에 여러 번 낙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길을 찾고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며 힘들어했어요. 저는 아는 게 없어서 큰 위로는 해드리지 못했지만 잘 될 수 있을 거라며 응원해 주었고 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일상을 모두 공유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가게에서 계산을 잘못해 사장에게 더듬어진 얘기, 꽈배기집 아줌마와 닭집 아저씨가 싸운 얘기 등 소소한 시장통 얘기를 하며 다정하게 대화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너무 바빠서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어요. 남자는 일반적으로 문자로만 연락을 했었는데 그날은 무슨 이유인지 부재중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있었어요. 여보세요. 오늘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전화를 늦게 받았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원래도 그 골목이 좀 어둡거든요. 지하씨, 그렇게 늦은 밤에 퇴근하니까 더 걱정했죠. 그래서 계속 골목 귀퉁이에서 기다렸어요. 아, 저 몇 달에 한 번 이런 날이 있거든요. 내일부터 추석 대목이라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정리를 다 못한 게 있어서 남아서 일했어요. 아, 그랬구나. 우리 지금이라도 만날래요? 무슨 일? 아, 아니에요. 새거리 커피집에서 보자고 해요. 어디쯤인지 알죠? 알긴 알지만 일단 알겠어요. 그때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침착해 보였어요. 저는 너무 피곤했지만 만나러 갔습니다. 조금 걱정도 했고 아마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를 수다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려.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고 흙냄새가 날 것 같은데 여기로 들어와도 되나요? 아, 무슨 소리예요? 이곳에는 누구든지 오고 갈 수 있는 24시간 커피집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전화를 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었나요? 일단 숨 좀 쉬세요. 고르시고요. 지아씨,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아씨는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장난치지 말고 그냥 말해봐요. 제가 지아씨 퇴근 시간까지 거의 100일을 기다렸다가 지아씨를 따라 편의점으로 출근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지아씨를 좋아해요. 친구 말고 여자로서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남자의 갑작스러운 구배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에도 도망치듯 살며 여자로서의 삶은 제 스스로 상상한 적도 없었죠. 그리고 저에 비해 연약해 보이기만 했던 고운 남자가 저를 여자로서 처음부터 그리고 나중까지 설레게 했습니다. 사랑을 받아 살면서 고백을 받은 경험이 처음이었는데 너무나 달랐던 그가 나를 좋아한다는 말에 마음속에서 풍선처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웅장한 남성의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6개월쯤일까요? 우리가 만나면서도 쉽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쁘고 밤늦게 일하고 새벽에 들어가며 생활을 함께 했기 때문에 연애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7개월이 지난 봄이었을 때 그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26세이고 그는 30세였습니다. 제 첫째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 자신의 막내 동생을 잘 보살피기 위해 열심히 힘썼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린 동생들을 잘 챙기고 싶었습니다. 두고 시집을 간다는 것이 정말 자신이 없었지만 이 남자를 놓치면 제 인생에서 다시 남자를 만날 수 없을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무엇보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의 손에 이끌려 찾아간 예비 시댁은 생각보다 으리으리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근사한 단독주택이 있는지도 몰랐죠. 오래된 듯한 단층의 단독주택이었고 소나무가 밖으로 높게 솟아올려 있었으며 잔디가 깔린 꽤 넓은 마당과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인테리어까지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 마주친 그의 어머니가 글쎄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해? 하였습니다. 이곳에 계신 아주머니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봐, 내가 설명하길 착하고 예쁘고 생활에 대해 강인한 그 아이는 애초에 없던데 그 애를 어디서 데리고 온 거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알고 보니 그 어머니는 내가 시장에서 그와 함께 순대집에서 먹었던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바로 있는 그 순대 아줌마라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때의 모습을 보니까 놀랐어. 그는 내게 일찍이 고백하고 싶어 했지만 자기 집을 믿지 못한다고 했어. 홀어머니들은 단단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동안 그를 늘 처리하지 못하며 그 방에 있는 동생을 다룰 수 없었어.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었단다. 고백을 하지 못하고 바로 나아가려 선택한 것인데 순대집 아줌마, 즉 그녀의 엄마는 예상대로 머리를 싸매고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중내에 반대하면서 결국 결혼에 뒤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 시월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모가 된 순대집 아줌마, 아니 이제는 시모라고 불러야겠네요. 나중에 들으실 얘기이지만 시모는 제가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온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괴롭힘을 당하며 동생들을 살려내고 이 때문에 자기 공부조차 못하면서 어릴 적부터 이가에 저가에 다니며 일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불만스러운 적도 있었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더 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더 나빠지게, 그래요. 시모의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새로운 삶이 비슷해서인지 우리는 성격도 꽤나 비슷했어요. 음식을 남기는 모습은 보기 싫어하고 쓸데없는 소비는 결코 하지 않았죠. 같은 시장에서 일하다 보니 처음에는 말이 많았지만 시모는 제가 발라도 공고라도 일할까 봐 꼭 순대집으로 와서 밥을 먹으라며 소리를 질렀다 갔죠. 요즘은 말론 침데렐라라 할까요? 저도 그런 시호가 싫지 않았어요. 드디어 저에게도 지붕 같은 가족이 생겼다는 그 든든함이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 행복이 짧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몇 년 후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안정해 가던 제 결혼 생활이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동생은 본인은 가진 게 없는데도 이상한 계급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순대집에서 일하면서 재산을 크게 모은 시호만 믿고 온갖 소개팅을 다 하고 다니면서 웬 대학원생과 결혼을 한 건데요. 그 시동생의 와이프가 있습니다. 동서는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저와 달리 배운 여자였죠. 저는 그런 동서가 멋있고 친해지고 싶었는데 동서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시모가 함께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그야말로 천지 차이였습니다. 시모와 있을 때면 형님 하며 깍지시했고 과일 하나도 제가 깎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시가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만가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저기요, 아무리 제가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어젯밤에 지금 무슨 얘기야? 아, 또 못 들은 척하네요. 귀가 안 들리나요? 아니에요. 됐어요. 지금 내가 못 들은 척한다고 했어요. 어머, 형님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잘한다고 했는데 기분이 언짢으신 게 있으시면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아니, 그게 아니라 동생이 지금 저한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형님 기분을 상하게 했나 봐요. 아니에요. 지금 기분 상할 일이 없어요. 과일을 먹다가 맛이 없어 참나요? 왜 그래? 너, 왜 얼굴이 그렇지? 이유가 뭐야? 내가 요즘 애를 찾고 있었어. 잘 됐다. 그런데 이 김에 이야기 좀 해줘. 지난번 추석 선물 세트 사건도 나에게 보여줘. 내가 좀 지나치게 돈을 쓴 것 같아. 선물이라고 가져와서 무겁게 한 개만 들고 갔다는 거 그래도 화를 냈다더라. 제가 아니고요. 저한테 동선의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없다고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형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 그때 손목을 다쳐서 무겁게 한 개만 들고 간 거야? 선물을 무시한 것은 아닌데 어딘가 잘못 대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석이 지나서 참치 세트와 식용유 세트가 많이 들어왔는데 시댁에 가면서 뉴스도 보여드리면서 필요하면 같이 가져갈래요? 챙겨가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자기네 집으로 갖다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럴 시간이 없다고 미안하다고도 했는데 시모는 전혀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게다가 시모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는 동생을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했어요. 정말 당황했지만 그때 동생 보리치 저를 보며 본체만 체하며 거리를 두는 듯했습니다. 더 이상 제게 밥을 먹으러 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죠. 남편은 뒤늦은 취업으로 회사 일이 바빴던 터라 어떤 하소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러다 말겠지? 가족끼리 싸움은 물베기라고 하지만 저의 시모가 요즘 디스크가 도져서 잘 걷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해주더군요. 같이 도수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치료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괜한 걱정을 했는데 시모가 귀를 해주셨어요. 시모가 평생 순대 장사를 하며 힘겹게 고생하시는데 온몸의 관절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돈 아낀다고 실비보험이 되는 간단한 도수 치료만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현관에 들어서니 동생의 비싼 명품 구두가 먼저 보였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동생도 왔고 있었네. 형님, 오셨어요? 말도 없이 와서 어쩐 일인가요? 라며 반겼습니다. 어머니 뵈러 왔어요. 소고기 좀 사왔어요. 제가 밥 좀 차릴까요? 식사하셨어요? 됐습니다. 누가 반길 것이라고 여기에 왔는지 다시 싸우려고 집에 가서 혼자 그대로 먹으세요. 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요? 냉장고에 일단 고기를 넣어 두겠습니다. 빨리 드셔야 해요. 그리고 옆집 방에 사는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도수치료 다닌다면서 그게 아파서 오래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면 나중에 못 걸으실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가 옆방에서 모두 다 듣고 있었어요. 예, 제가 굽지 못하는 걸 바라는 건가요? 그리고 당신이 돈을 벌어서 데리고 가지도 않으면서 누가 둥근 소리를 빼먹으려고 생각해주는 척이야? 생각해주는 척이라고요. 어머니,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제가 너무 서운해요. 남들은 며느리가 건강검진도 예약해주고 주말에는 외곽으로 가서 꽃을 구경하고 1등급 소고기까지 사주겠다는데 시장이 불고기 봉다리 하나를 들고 오자고 하면서 고작 하는 말이 그만큼은 못하겠네 어머니. 저도 한다고 하는데 형님이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병원 모실 거니까. 그리고 어머니, 우리가 이제 모시러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큰 집에 혼자 계시고 특히 국밥집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게는 계속 한다니까 나쁘진 않아요. 어머니, 안 돼요. 그래서 더 아프신 거니까요.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고 순대를 왜 팔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일단 내일 병원 다녀와서 그 뒤에 같이 다시 얘기해요. 갑자기요. 가란이 동서는 형님긴 우리 부부와는 아무런 성의도 없이 자기네가 시를 모시고 살겠다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시후의 유일한 낙이자 삶 그 자체인 순대집도 그만하게 하겠다면서 시모와 장난스럽게 툭탁 그리더군요. 시모의 눈에서도 꿀이 떨어졌죠. 안 그래도 박사 며느리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병원 검진 예약도 척척 아픈 심은 모시겠다고 합가 아지하겠다는 둘째 며느리가 얼마나 예뻤을 저도 이해는 갔어요. 누가 됐든 혼자 사는 식물을 모시고 산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동서가 갑자기 그러겠다는 게 납득이 잘 안 갔을 뿐이죠. 시동생 결혼 전에도 합가 얘기가 나왔는데 동서가 거절했다고 들었거든요. 새 아파트 들어가기 전까지만 살려고 해도 아득하게 싫다고 말한 사람이 왜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요. 일찍이 남편과 이혼하고 풀방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포장마차와 식당, 주방 등 다양한 사업을 계속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했던 작은 땅 투자가 잘 되어서 목돈을 벌고 그 이후로 가게를 점점 늘려가며 순대국 장사만 25년째 하고 있다고 하죠. 시모가 알부자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시집 잘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내 재산인 것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당시에 60도 안 되었던 시모가 혼자 외로워하게 생활하는 것이 안타까웠을 뿐이죠.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동서의 행동이 제가 오해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남편에게도 싫은 표정은 한 번도 지으지 않았어요. 시동이 생길까 봐 빨리 일을 진행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갑자기 제가 일하는 가게로 화를 내며 찾아왔습니다. 너 뭐라고 했길래? 둘째가 아침부터 또 울고 떼집니다. 너는 대체 뭘 그렇게 싫어해서 어린 동생에게 그렇게 못됐게 대하니? 어디서 그런 것만 배워가게 했니? 못 배운 게 거기서 푸는 거야? 뭐야,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세요? 동생이 또 뭐라고 했어요? 아니, 걔네가 살던 집 전세가 안 나가서 양쪽 질리는 이야기 하게 됐으니 저 왔다 갔다 하는 것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다며.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형님이요. 대선은 어머니도 저도 그도 모두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일이 신경 쓰세요? 심지어 우리 동네도 아닌데요. 동서도 놀고 있고요. 또한 자기 집은 자기가 관리해야지.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상식이 있고 너도 상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나한테 거의 빈손으로 시집 안 보게 되었어요. 내가 평생 본 돈, 너희 동생들이 사는 집 보증금으로 다 들어가 있고 아직도 둘째 동생은 대학생인데 등록금도 다 받아주는 거지. 내가 장사를 30년을 했는데 내 눈 속이려 들어도 넌 안 돼. 어머, 왜 얘기가 거기로 치세요? 지금 동선의 집을 전세로 놓자는 얘기하다가 왜 얘기가 거기로 튀어나와? 어머니도 그리고 저도 빈손으로 시집 오지 않았고요. 어머니가 지금 사시는 집가전 제품도 다 오래되어서 제가 모두 새로 바꿔드렸고 혼수도 다 최신으로 해왔어요. 그는 처음부터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모은 돈도 하나 없어서 최근까지 제가 벌어 생활했어요. 지금도 제가 더 벌고 있고 얘 좀 봐라. 커니 이게 뭐야? 그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서 세상 날개 없는 천사처럼 안달아씨야. 야가 빠진 것은 옛말에 착한 척하는 게 더 나쁜 거라 그랬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내가 이런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 거야? 내가 좋아 죽겠다고 내가 다 먹여 살릴 것처럼 내 아들을 보쌈해 놓고 고작 시장이라서 몇 분 더 본다고 남편을 과시해내. 어떻게 우리 아들과 같은 애를 만나길 싫라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게 과시에 불과하고 이런 시간부터 장사하는 것이야. 집에 오셔서 뭘 하시는 건가요, 상도씨?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못 참겠어요. 그런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 좁은 시장통에서 시모와 며느리가 싸우는 광경을 보니 정말 귀로까지 뜨겁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장사를 해야 하니까 씩씩하게 분을 겨냥하는 시모를 돌려보내고 창밖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전화까지 해서 화를 냈어요. 나이든 어머니에게 그렇게까지 혼낼 필요가 있냐며 연애할 때부터 너가 시니컬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 정도는 너무하다며 남의 속도를 모른다고 하며 온운하는 남편을 원망스러워하게 되었어요. 그날 늦은 밤까지 끌려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집에 없고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남편이 일하는데 싸우자고 연락한 거였죠. 같아서 안 받은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전화가 더 많이 오고 있더군요. 집에 오면 있을 줄 알았더니 남편은 없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나 오늘 일 많아서 전화 늦게 받어? 야, 너 또 핑계지. 지긋지긋하다. 누가 들으면 나라님인 줄 알겠어? 세상에 내가 제일 바쁘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서 지금 어딘데?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집에 다 모였으니까 너도 빨리 와. 쪽팔려 죽겠다. 나 지금 너 때문에 쓰러지셨다고. 갑자기 왜 말을 길게 시켜? 정신이 있어. 참 대단한 며느리 나셨네. 빨리 오기나 해. 저와 낮에 싸움한 것 때문에 혈압이 높아진 건 몸이인가요? 어느 정도 아픕니까? 이 밤에 우리가 다 함께 모이고 있는 것 같네요. 거지, 저는 온갖 걱정을 하며 시댁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인 것은 시댁에 도착해 이미 누군가가 대문 앞대리석 바닥에 버린 바나나 껍질을 밟아 미끄러졌다고 하더라고요. 허리를 삐끗한 것 같은데 병원에 가자고 해도 전혀 듣질 않고 제가 소리 지르면서 가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 해요. 바나나 껍질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친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었던 거죠. 저와의 말다툼으로 인해 집에 일찍 돌아가는 와중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거나 어쩌면 낯설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무시하던 남동생은 제게 한마디 하려고 하더니 그날은 머리를 숙일 뿐이었고 시모가 다친 것과 연결짓더군요. 보이더군요. 낯선 사람은 신모의 다리를 문지르며 온갖 야릉방귀를 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시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으며 다음날 병원에 가는 것으로 설득했어요. 시호에게 미안해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그날 그 집에서 자며 신모의 수발을 들게 됐죠. 동서도 질세라 자고 가겠다고 해서 그날 밤은 모두 한 집에서 자게 됐습니다. 특히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동서와 나는 신부를 가운데 두고 잤어요. 신모는 아프지 않은 기색 없이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금방 잠이 들었고 늦게까지 어디론가 그렇게 문자를 하던 동서도 피곤한 모양이었는지 코를 골며 잠을 자더군요. 저는 이른 새벽에 또 나가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항상 우여곡절이라든지 많았던 제 삶이 다시 산으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서러웠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얕은 잠이 들었는데
동서의 핸드폰 진동이 계속 울리더군요. 잘못 설정된 알림이라 생각해서 대신 들어본 동서의 핸드폰. 이상한 문자 메시지가 미리 보기로 보였습니다. 너희 시 어쩌고 라 써있는데 욕도 섞인 것 같고 기분이 어색해서 나가려던 찝찝한 느낌으로 동서의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다른 사람의 핸드폰은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 마음이 찜찜해서요. 동서의 핸드폰은 의외로 잠겨있지 않았고 그래서 문자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한 사람과 유독 긴 대화를 했더라고요. 대화창도 상단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CM이 뒤지면 수십억 원이 생길 걸 진짜 알짜배기였네. 순대 냄새만 맡으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우리가 그 돈을 벌게 되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되는지 리스트를 짜놔야겠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나도 자 많아. 두근두근. 저는 동서와 웬 남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하마터면 QR코드까지 따라할 뻔했어요. 시모의 사고가 단순히 남이 버린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동서가 일부러 대문 밖에 물을 뿌려서 살얼음을 얼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문자의 내용을 보니 결국 시호가 좀비처럼 살아날 수도 있다면 줄도 길다고 투덜대겠죠. 했더군요. 다음 계획을 짜며 의기투합하는 두 악마의 대화를 보고 있자니 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계획된 것인지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 계획에 우리 가족 전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람을 죽이면서 산을 탐하는 남이라면 미로 형님이라도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눈에 거슬렸는지. 시동생이 내가 시댁으로 들어와 산다고 했을 때는 잘난 척하는 시동생까지 합사해서 결정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동서에게 상가까지 있는 것을 보니 시동생도 속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일단 그날은 모두에게 모른 척하고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라곤. 아니었어요. 시동생은 별표 모든 이 비밀을 알고 있었 별표어요. 심지어 동서의 별표 파란만장한 과거 별표도 모두 알고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지 없었습니다. 별표 고고하게 굴던 박사님 별표가 너무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얘기하자면 동서는 시동생과 별표 결혼하기 전에 별표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가 있었지만 그 남자가 너무 가난한 집 별표 장남이어서 별표 동거만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중절 수술만 별표 여러 번 별표하고 나중에는 불임 판정까지 받았고 자신을 먹여 살릴 남자를 별표 찾았던 거였어요. 별표. 그러던 중 우연히 별표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별표 순대집 주인이 알보자라는 얘기를 듣고 시동생에게 계획적으로 별표 접근했던 거였죠. 별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나 싶게 할 이야기지만 심지어 별표 이번에도 심해 별표를 받고 있군요. 사고도 처음이 아니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열거해 볼 텐데요. 당뇨가 있는 시호에게 일부러 탄수화물과 단 음식을 많이 먹이는 것은 기본적이었고 그 방법도 정말 치료했어요.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던 시호에게 미국에 사는 친구가 선물했다면 설탕 없이 단맛이 나는 커피라고 속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탕을 타 메꿔 커피를 계속해서 먹였거든요. 심지어 열병이나 직접 제조해서 시골 냉장고를 한가득 채워두고 쓰러지기 고사를 겪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는 박사 며느리라 이렇게 신기한 물질을 미국에서 가져왔다며 친구들에게도 속이 전혀 다치지 않고 매일 몇 잔씩 혼자 마셨대요. 얼마 전에 시모가 코로나로 죽다 살아났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동서가 일부러 코로나에 걸려와서는 시호에게 전염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옮긴 것은 평소에 기관지와 폐가 나쁘지 않았던 시모는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도 그 정도로 감염에 주의를 기울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걸렸을까 하는 생각을 했더니 그 예쁘다고 생각했던 시모의 둘째 며느리였어요. 당시의 동서는 자기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나도 그래야 그 상관남 눈과 동사의 차이를 이해했어요. 그들이 시모를 좀비로 묘사한 것도 납득이 되었고 시동생은 뭔가 싶을 정도로 뒷걸음질 치다가 우연히 자신의 어머니 집 앞에서 이런 피해를 주는 두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 이유는 시동생이 시모의 안전을 위해서 집안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곳곳에 몰래 CCTV를 설치해 두었고 그 안에는 시동생이 시장에 간 틈을 노리던 그들의 만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더럽게도 시동생이 그 짓까지 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 아닌가요? 증거로도 이건 틀림없는데요. 시동생은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라며 저에게 일단 가만히 있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결혼 후 거의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건데 늘 잘난 척이 몸에 배어 있다고 생각했던 시동생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사과도 했고요. 하지만 이대로 시동생에게 용서를 다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살던 아내인데 자신은 물론 자신의 어머니까지도 완전히 시동생 튀어버리기는 어렵겠죠. 해하려 했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 수 있어요. 시동생은 이미 동서의 뒷조사를 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속였다는 사실에 멘탈이 반은 나간 상태로 보였고요. 저는 시동생과 상의를 한 후 남편과도 이 모든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일단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저는 그 인간들이 돈 한 것들이니 돈에 배신당하는 것이 가장 끔찍하지 않겠냐고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척 해보기로 계획을 세웠죠. 시동생이 이미 동서의 핸드폰을 몰래 볼 수 있는 백도어 폰을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일이 더 순조로웠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미리 엿볼 수 있었으니까요. 참, 저희는 그 내용을 법정에서 증거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보를 얻은 후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어요. 밝히지만 동서와 상간남, M은 그 다음 계획으로 아이들을 놀리기 위해 골골 앓게 할 아픔을 끌고 놀이동산에 가기로 계획했어요. 하지만 허리를 다이렉트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어떤 놀이공원인지 생각했을 때 머리가 나빠서 날뛰처럼 생각했는데 이들의 잔인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평소에 운전면허를 따기를 원했던 시를 운전 연습에 초대해봤지만 그리고 나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일부러 허리를 더 아프게 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된다면 바이킹에서 밀어버리기까지 제안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계획은 더욱 더 무서웠어요. 놀이동산이 외딴 장소에 있어서 날이 어두워지면 산길에 잠깐 내려서 세워둔 다음 다른 차에 실어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최종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악마들이 또 있는 줄 몰랐어요. 시동생과 상간남이었지만 나란히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 입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고 나름 분장을 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동선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며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선은 범퍼카에 줄을 섰다. 하지만 동물원이 있는 넓은 놀이동산은 너무 넓기 때문에 걷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소한 일도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종종 찾아가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아빠의 사업에 오랫동안은 못 가는 곳이라 서원의 말에 믿으며 주저없이 따라갔습니다.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아무도 장난감 차의 부분으로 운전 연습도 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공기가 좋은 놀이동산에 와서 재미로 놀면서 운전 연습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박사 과정을 밟는 여자가 그렇게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을 정말 실행할 거라곤 생각 안 했는데 꾸역꾸역 행동에 옮긴 후 하지만 저러다 진짜 시호가 크게 다칠 것 같아서 저희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동서에게 집에 일이 있으니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한 거죠. 동서는 양심이 있어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세민 시모를 괴롭히는 계획은 접고 집으로 그냥 돌아오려고 했지만 집이 아는 외진 산동네 비포장길로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눈에 띄지 않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멀리 떨어져 갔지만 차의 위치 추적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사달라. 속도를 내며 달려갔죠. 저도 현재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지만 그를 쫓아가도 너무 무서웠어요. 만약 쫓기만 한다면, 그래서 시로가 목숨을 잃게 된다면 이미 증거가 충분한데 괜히 놀려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무가 잘못된다면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어지럽히겠죠. 운전을 하던 남편도 마음이 급했는지 차를 3개 밀고 가는데 멀리 상기승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작은 전봇대가 보였어요. 그리고 어느 차가 대각선으로 부딪혀서 연기가 폴폴 나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벨트를 풀어 헤치고 차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무 뒤에서 뭔가가 나왔어요. 그 그림자는 다리만 있었죠. 심려하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건 없으세요? 엄마, 괜찮아요. 허리가 아파서, 엄마, 나 때문에 다 나 괜찮다고 이미 허리에는 복대도 차고 나왔었으니까 내 생명줄이 길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지
산전수정 공중전 회오리 전에 이겨냈다는 것을 숙이세요. 알고 보니 시호가 걱정했던 시호라는 사실이 있었고 시동생이 놀이동산을 떠나기 직전에 급하게 시호에게 문자로 모든 사실을 알렸고 우리와 상의할 시간도 없이 일이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걱정되니까요. 시모도 일단 괜히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자신이 아는 것은 비밀로 숨겨두었던 것이고요. 동서의 측면은 원래 동서가 차에 친 탑골람이었고 상간남이 들이받는 계획이었는데 시모가 운전대를 잡아서요. 전봇대를 향해 차를 들이받아서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였어요. 시모도 살짝 다쳤는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동서의 머리를 이미 다 쥐어뜯어 놓은 상태였고요. 상간남은 운전이 미숙한 것인지 바보인 건지 시모가 동서를 쥐어뜯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려다 논두렁에 틀어박혀 차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숨구멍은 붙어 있었고요. 살려주세요. 자기야, 어머니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저기, 제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 보세요들. 그런 말이 나오면 당신 연놈들, 이제 다 끝났어. 어디 콩밥 제대로 처먹어봐, 형님. 잘못했어요. 나가면 잘할게요. 이 차에서 일단 꺼내주세요. 네, 형님. 좋아하네요. 아, 나쁜 년. 아직도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상관남이랑 같이 콩밥을 맛있게 드세요. 우리는 동서와 상간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경찰에 넘겼고 형사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당연하고요. 시모는 허리와 손목 등 몸에 많은 무리가 갔지만 열심히 치료받고 재활 서비스를 받으며 지금은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입니다. 지금처럼 행복한 시간이 내 인생에 또 있었나 싶어요. 무모한 걱정이어도 지금은 시댁에서 함께 살면서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다행히 시동생도 동네 분식집 아가씨와 연애 중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꽤 오래 갈 것 같아 걱정했지만 지금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다행히도 타인을 계급으로 구분했던 시동생은 지금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고 잘하면 내년에는 분식집 아가씨와 결혼할 것 같아요. 그때도 다 함께 모여 살자며 리모델링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짠순이가 갔던 시모도 이제는 돈을 팍팍 잘 쓰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쁜 소식은 님으로 생각했던 우리 부부에게 최근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채소 가게를 그만두고 몸이 근질근질해서 시장에 다시 나가야 해야 하는데 이놈 아주 효자지 엄마가 이제 고생하지 말라고 강제로 일을 쉬게 만들어주네요. 나는 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믿고 있고 또한 나쁜 사람은 천벌을 받는다는 것도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날도 올 거예요. 모두 앞으로의 삶에서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